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내년까지도 유지될 것이냐 많은 이제 논란들이 있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요와 공급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2020년도라든가 2021년도 입주 소위 말하면 분양 물건이 아니라 입주 물건을 봤었을 때는 일단은 감소세는 뚜렷하게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을 그렇다면 유지될 것이냐? 그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가격에 대한 폭 자체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상승한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수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좀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피로감도 충분히 좀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아파트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 추이를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즉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요일의 부동산 시그널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흐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또 쏠쏠한 투자 정보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이사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내년 부동산 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년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2020년 전망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일단 더 중요한 것은 올해 이제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런 추세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가 또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마저 못한 부분까지 좀 정리해서 2020년 아파트 전망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0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데 주목해야 할 단어로 숫자 1이 꼽혔습니다. 이는 원도심 재생사업과 1인 경제, 기준금리 1% 시대를 뜻하는데요.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의 부작용을 인지한 정부가 원도심 재생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 외곽지역 인구가 급증하면서 출퇴근 시간 증가, 교통체증, 환경오염, 주택가격 상승 등이 문제점이 나타나자 이주민이 다시 돌아오는 도심 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코노미도 주요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수전시설, 발코니 등을 갖춘 도시형 생활 오피스를 의미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29.3%였고 이 비중은 2035년에 35.2%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금리 인하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로 유동자금이 풍부해지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적은 자본금으로 임대 수익 창출이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주자 오피스텔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과 내수시장 침체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호재도 분명하기 때문에 내년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진단했는데요. 오늘은 2019년 부동산 결산과 함께 2020년 부동산 전망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이제 아파트 예정 물량이 이제 2020년, 2021년, 2022년 정도에 꾸준하게 아파트 물량이 현재 지금 2018년도에서 19년도의 입주 물량만큼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가격 상승폭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치는 조금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2020년이라든가 2021년의 입주 물량을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약 한 39만 약 한 8천 가구 정도가 입주가 됐고요. 또 2020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약 한 34만 가구, 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들이 상당히 좀 크게 감소를 해서 약 한 23만 가구 정도를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약 한 4만 3천 가구 정도가 입주를 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비슷한 수준인 약 한 4만 2천 가구. 하지만 2021년 정도가 되게 되면 대폭으로 좀 감소를 해서 약 한 2만 한 천여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 대한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 심리가 여기서부터 좀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기 수요자 자체는 아파트가 공급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어떤 기대 심리는 분명히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 폭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오른 여지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대 심리에 대한 어떤 피로감도 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내년 2020년도에
한국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경제 상황이 과연 조금 더 좋아질 것이냐를 먼저 좀 지켜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점쳐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2019년도와 2020년도 이 전망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전체적으로는 2019년도에 뭐 자동차라든가 철강, 이 건설기계, 또 조선 같은 경우는 어떤 침체기에 좀 접어들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2020년 전망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조선이라든가 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좀 회복기에 좀 접어들고 있다. 또 하나는 이 자동차 산업도 동남아시아 쪽 주변 지역에 거점을 크게 확장을 하면서 자동차 산업도 어떤 그 회복기에 좀 접어들 수 있는 여지가 좀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는 현재 시점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은 현재 그 부동산과 직접 관계가 되어져 있는 SOC 사업, 즉 건축이라든가 토목과 연관된 그 아파트와도 연관되어져 있는 SOC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잠깐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슈퍼 예산이 좀 적용이 됐었는데 상당히 큰 폭으로 SOC 사업이 현재 지금 예산 편성이 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건축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내년에 좀 가져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GDP 견제 전망을 보게 되면 2018년도에 약간 2.7%, 2019년도에는 약간 2% 정도, 2020년 같은 경우는 약간 소폭 상승을 해서 약간 2.30% 정도를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상승에 대한 여지는 좀 남아 있다. 즉 KDI 연구소에서 좀 전체적으로 이제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민간 소비 전망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서 19년도까지는 약간 좀 추세를 약간 하락세를 좀 보이다가 2020년도에서는 소득에 대한 어떤 증가 또 재정 사업에 대한 재정 사업으로 인한 어떤 그 사회복지 또 여러 부분에 대한 어떤 복지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약간의 어떤 증가폭은 좀 마련이 돼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종부세가 현재부터 지금 진행이 되죠. 그래서 종부세에 대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민간 소비 전망은 올해보다 좀 나을 것이다라고 KDI 연구소 쪽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약간 주목을 좀 말씀드리자면 현재 그 가계 소비 지수, 즉 이게 부동산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 소비 심리 지수인데요. 이게 좀 지속적으로 현재 좀 상승폭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소비 심리 지수를 봤었을 때는 상승폭이 하락폭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2019년도 3월달, 2월달까지 그 소비 심리 지수가 하락폭을 좀 보이다가 그 2019년도 4월달 이후로 상승폭을 좀 꾸준하게 현재 좀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로 좀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2019년도에는 수도권 일대 미분양 물건들이 좀 약간 좀 쌓이는 듯 보였는데 그게 이제 급하게 좀 소진이 되면서 미분양 물건의 어떤 감소폭도 상당히 좀 현재 시점에서 줄어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에 아파트에 대한 상반기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폭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유동성에 대한 자금인데요. 현재 유동성의 자금은 크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동성 자금이 많다고 해서 이게 부동산에 직접적인 효과를 준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유동성 자금이 많이 쌓인다고 한다면 그게 가장 안전자산인 아파트라든가 부동산 쪽 토지 쪽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 자금도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좀 풍부한 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2019년도에 나오는 이 토지 보상입니다. 이 토지 보상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규모만 보더라도 약 한 45조 정도가 되는데 현재 2019년도를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2020년도 상반기까지의 토지보상 제도, 토지보상, 즉 서울과 이 토지보상 자체가 전국적으로 좀 퍼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수도권과 서울 쪽에 좀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받는 어떤 그 수요층, 그 아파트를 토지 보상을 받는 어떤 그 층들이 또 아파트로 또 이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그게 또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의 이제 아파트 입주 예정 단지입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서울 지역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43,000호
내년 2020년 같은 경우는 약 한 42,000호 정도가 입주하는 그런 물량들인데 이게 입주 물량들이 2020년, 2021년이 되면 이게 또 대폭 또 감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주 물량이 그만큼 작아진다는 것은 이 기존 아파트 또 입주되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다는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 약간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헬리오시티가 올해 이제 입주 물량 원래는 2018년도 12월 달에 입주가 될 것이었었는데 이게 2019년도 2월 달에 입주가 되면서 이제 올해 입주 물량을 잡아놨다는 것이 올해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강동구 쪽입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하더라도 새롭게 들어오는 입주 물량이 약간 11,000여 가구가 되죠. 내년 같은 경우는 약간 4,900가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동남권 자체의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2020년 같은 경우는 영등포 쪽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1,000여 가구가 채 안 되는 입주 물량이 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약 한 6,000 가구 정도가 입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길 뉴타운 쪽의 입주 예정 물건이라든가 그 당선동 쪽 또 양평동 쪽 주변 지역의 입주 물량들을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부동산 전망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매도인과 매수인 측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 그걸 좀 한번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저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유동성 자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유동성 자금이 더 풍부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토지 보상비가 증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약 한 23조 이상이 또 토지 보상부를 풀리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021년 이후에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돼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입주 물량 또 분양 예정 물건이 어떻게 조인을 할 것이냐, 어떻게 규모를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아파트의 공급 물량을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수포 예산 정책입니다. SOC 사업이 크게 증가를 해야 했다는 것이고요. SOC 사업은 토목과 교량, 교통에 위치했는데 토목과 교량과 교통이 위치했다는 것은 그 어떤 배후 수요층을 충분히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좀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그 아파트에 대한 가격에 대한 상승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상승폭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심리를 좀 봤었을 때는 보유세에 대한 세금 증가입니다. 이 지금 현재 보유세라든가 이제 종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이 종부세는 특히 그렇죠. 말만 많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부세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세금에 대한 액수가 나왔을 때는 이건 뭐 거의 뭐 이거 세금으로 좀 치지 않을 정도로 어떤 그 보유세 그 세금에 대한 어떤 여파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거시경제 어떤 불확실성이라든가 이 대경제 여건의 악화 또 가격 상승, 이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오히려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보다는 이 앞서 말씀드린 이 토지 보상비라든가 유동성 자금이라든가 이 공급 물량에 대한 하락에 대한 어떤 요인이 좀 더 크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볼 수가 있고 하반기 쪽에서는 기존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은 없지만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2019년도에 그렇다면 어떤 규제가 있었고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분양가 상한제죠. 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적으로 해서 잡혀진 부분이 있는데 이 가격 상승폭을 또 유지를 한다 그러면 아무리 내년에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참조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빠뜨리는데 이게 지역 균형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예타 면제를 좀 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타 면제를 재정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재정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SOC 사업의 어떤 예산 편성이 큰 폭으로 좀 확대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3기 신도시와 이 GTX에 대한 발표인데요. 이 3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의 좀 내용을 보게 되면 앞으로는 3기 신도시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라든가 어떤 투자 또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들어갔었을 때는 이 3기 신도시 안에 만들어져 있는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 좀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천 같은 경우는 이 3기 신도시의 어떤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가용 면적의 어떤 자정 용지를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놓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인공지능 센터라든가 첨단 지식 센터를 중간에 둬서 배우 세대 아파트를 주변 지역에 놓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라든가 역사가 들어가는 지역에 주변 지역을 아파트로 먼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자정용지, 즉 뭐 첨단지식 산업센터라든가 뭐 빅데이터라든가 이렇게 산업의 어떤 자정용지를 먼저 구성을 하고 나서 아파트 세대를 만들고 또 주변 지역과 연계시켜서 문화와 어떤 상업시설을 같이 연계시켜서 전체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과천 같은 경우도 가용 면적을 약 한 47%를 뒀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첨단지식 산업센터라든가 바이오 타운을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이 하나의 좀 포인트로 좀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과천 같은 경우는 구도심과 정보지식산업센터, 즉 정보 타운과 어느 쪽이 좀 더 순서를 좀 가져갈 것이냐를 봤었을 때는 일단 구도심 쪽에 어떤 중심을 두시고 그 후에 이제 정보타운, 과천 정보타운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라든가 토지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양과 창릉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가연 면적의 약간 40%를 자정용지로 좀 조성을 했다는 것이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또 앞서 말씀드린 첨단 산업센터를 넣겠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GTX 라인과 신안산선 또 이 신분당선 라인입니다. 이 GTX 라인이 지나가는 지역, 거기서 이제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착공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현재 좀 저평가되어져 있는 곳이 어디냐?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뭐 연신내역 쪽 주변 지역은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한강 이남 쪽 투자보다는 GTX 라인을 봤었을 때는 한강 이북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현재 연신내역 쪽 주변 지역의 불광동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기산동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져 있지만 현재 지금 재개발로 진행되어져 있는 구역들 자체가 상당히 좀 빨리 좀 진행되고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합원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조합원 아파트에 대한 기대치라든가 아니면 이쪽 주변 지역의 다세대라든가 다세대 통건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GTX C 노선과 GTX B 노선 자체가 현재 좀 에타가 좀 걸려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역급행 철도와 연계된 것이 바로 이 3기 신도시하고도 또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광역철도망이 좀 이렇게 연장이 된다든가 공사가 좀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3기 신도시 안에서 만들어진 어떤 교통 체증은 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진행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GTX에 대한 어떤 노선 자체가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광역교통망 구상도인데요. 이렇게 서부권과 서남권, 이 동북권과 동남권으로 나눴을 때는 이 동남권 쪽 주변 지역 일대는 일단은 가격 방향이 이 토지에 어느 정도까지는 반영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부권과 이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는 서부권과 이 서남권, 즉 김포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져 있는 지역들을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5차 개발 계획이죠. 그래서 2040 이제 도시기본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될 건데요. 이 안에 좀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인구 감소, 인구 절벽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들어가는 서울 지역이라든가 수도권 일대 기존 도심권을 도심 재생으로 만들어서 주변 지역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 이게 좀 가장 큰 포인트로 현재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전체적인 도시기본 계획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2020년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전망과 결부시켜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